제 이름은 강철수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다 이제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3년 전 아들 민식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가시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의 개나리를 어루만지던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저녁 식사하러 온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민식이가 어릴 적 즐겨 먹던 냉이 된장국까지 준비하며 가족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민식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라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 부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민식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큰일 아니기를, 제발 우리 아들 살아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떨구며 민식이가 떠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족 모임을 기대하며 행복해하던 제가 이제는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식이의 아내 영희와 두 손주들이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5살 된 손녀 민지가 아빠를 찾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영희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이럴 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식이의 웃는 얼굴, 그의 목소리,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민식이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찍은 사진들,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명절 때 왔다 간 흔적들. 모든 것이 민식이를 떠올리게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첫째이자 외동아들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와 아이들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식이가 남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와 아내는 영희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희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민지는 5살, 동생 준우는 3살에 불과했죠. 우리는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한 주말, 우리는 영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핏기 없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고 아이들은 평소보다 얌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영희와 아이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영희야, 우리가 너희 좀 도와주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아이들 돌보는 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너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걱정도 안 해도 될 거야. 하지만 영희는 고맙지만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죠. 민식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강인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돌보는 걸 도와줄게. 너가 쉴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한 달의 생활비도 좀 보태줄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영희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내는 영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 영희가 쉴 수 있게 해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모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했고 영희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을 데리러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 영희야. 내가 아이들 데리러 다닐게. 제가 자청했습니다. 은퇴한 후 시간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오후 4시면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들러 놀다가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민식이가 살아있을 때 느꼈던 행복감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올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준우는 아직 어려서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울었고 저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저희를 친부모처럼 따랐고 아이들은 저희 집을 제2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같이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 속에서도 민식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아빠의 부재가 더욱 뚜렷해졌고 영희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식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기억을 간직하게 했습니다. 영희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려 했고 그녀가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죠.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리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식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그녀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낡고 좁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이런 곳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 대느라 집 구하는 데는 돈을 많이 쓰기 어려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아들의 가족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민식이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영희랑 아이들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 집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희와 아이들에게 새 집을 사주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모아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했지만 아들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들 학교와 가깝고 안전한 동네에 있으며 햇빛이 잘 드는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적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는데 방 3개에 거실도 넓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화분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서 우리는 영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영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너희 가족을 위해 집을 하나 마련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새 집으로 이사 가자. 방도 3개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너희는 우리 가족이잖아. 민식이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해줬을 거야.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지. 영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니까 좋지.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와 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와, 새 집이다. 이삿날 우리는 모두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넓은 거실과 깨끗한 방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영희도 새 부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영희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야,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보답이야. 아이들 잘 키우고 내 인생도 찾아가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선한 의도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인생이란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희는 감사 인사를 자주 했고 손주들도 새 집이 좋다며 즐거워했죠. 우리는 주말마다 그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영희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점점 저희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더 나은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주말마다 보던 손주들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영희는 항상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우리를 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영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영희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어떤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영희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는데 영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영희의 옆에 있던 낯선 남자였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 이분은 제 직장 동료예요.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서. 하지만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니 단순한 동료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영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식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성껏 마련해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식이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이런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며 뒤척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전화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잠시 망설임 끝에 그녀는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줘. 요즘 무슨 일 있니?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서. 영희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가 필요했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런데 어느새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민식이 오빠에게도 아버님,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영희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 영희야, 나도 지금 내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손주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로 영희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 못했고 손주들을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죠. 매번 통화할 때마다 어색함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영희에게 집을 사준 결정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은 우리도 힘들었지만 남편을 잃은 영희의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식이에 대한 그리움과 변해버린 가족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조용히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주들의 근황을 듣곤 했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희와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저씨 며느리가 요즘 새 남자친구랑 잘 지내더라고요. 그 남자가 영희네 집에서 살고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영희가 벌써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니요. 게다가 우리가 사준 집에서. 그렇구나. 영희가 행복하다면 다행이네. 겨우 이 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식이가 하늘에서 이걸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저는 아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후회,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영희의 뒤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줘. 너가 새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영희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영희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가 새 삶을 살아가는 걸 막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사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산다는 건
너무 하지 않니? 민식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민식이 오빠가 떠난 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새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낯선 남자가 아빠라고 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특히 민지가 많이 힘들어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요. 준우는 아직 어려서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영희와 아이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 민식이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야, 나도 내 심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며느리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 손주고 그건 변하지 않아.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영희에게 집을 사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영희와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또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부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희와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고 한때 우리 일상의 중심이었던 손주들을 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영희와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마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공허함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와 영희 가족과의 만남은 가끔 명절에 짧게 만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어색하고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아이들의 첫 운동회, 첫 발표회, 중요한 시험날 등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사연들을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들 민식이를 잃은 후 며느리 영희와 손주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희가 새 남자를 만나고 연락도 뜸해진 지금, 저는 그 집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 대한 기억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게다가 영희가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손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집은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일 텐데 우리가 그 집을 뺏는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게다가 영희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들 민식이도 하늘에서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은 당신 소유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해요. 며느리가 배신했잖아요. 이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 집은 분명 우리 소유이고 영희의 행동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손주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의견 역시 타당합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영희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쉬워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영희와 손주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그들의 행복과 안녕이 우리 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영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영희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당장 뺏거나 내보내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영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희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